지속 가능한 식생활 이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왔는데 식생활이라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희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법적인 정의에서 보면은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국민영양관리법 두 군데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범위가 포함하고자 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부분 소비 파트, 그러니까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소비 파트를 상당히 많이 방점을 두고 있었고요. 물론 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소비 파트에 방점을 두고 있었고, 식생활교육지원법상에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그리고 차후에 그 재활용까지를 염두에 두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범위였다고 분석이 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이 정의에서 봤을 때 서스테이너블이라는 그 의미에 더 부합할 수 있는 정의가 식생활교육지원법상의 정의가 좀 더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학회에 오는 의미를 좀 다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왜 농식품부가 이런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농식품부는 그냥 우리 보기에 생산자, 농업인들을 위한 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런 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여기에 as i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as was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여기와 이 중간에 지금 가도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농정 가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생산을 효율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 있는 생산을 해서 대외 개방에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많은 방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심의 소득 안정, 삶의 질 제고라는 국민을 전체를 우리 농업의 대상으로 하는 그 범위로 그 비전이 확실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중심의 농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가 이 농정의 포커스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농정 방향이 생산 공급 측면에 관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이제 농업, 환경, 먹거리라는 전반적인 균형적인 발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어떤 그 탑다운 방식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중앙, 지방, 민관, 협치라는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런 방향으로 농정 지표가 확 변화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보시면은 이 서스테이너블이라는 그 지표가 우리 농업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 생산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도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이 서스테이너블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농정 방향이 어떠냐? 크게 나눠서 큰 지표는 그렇습니다.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4가지 과제를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인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서 소득의 측면을 방점을 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기반 강화, 세 번째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네 번째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이라는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줄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안전관리 강화, 그 다음에 식품 외식 산업 육성, 국가 지역 푸드 플랜, 국민 식생활과 영양 지원 강화. 자, 이 부분이 이제는 과거에는 없던 그런 정책적인 과제들이 자리 잡으면서 좀 더 소비, 국민 전체에게 다가가는 농정이 방향이 많이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농식품부에서 식생활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있었느냐? 때로는 농식품부의 식생활 정책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식생활 영양 정책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이 따로도 존재하기보다는 다양한
농업 과제들 중에, 농업 정책들 중에 숨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쪽에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라고 하거나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 이러한 이제 저희들의 정책 기본 계획 수립에 식생활 영양 정책이라고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식품산업진흥 기본 계획에는 식품 영양 정책, 그 다음에 유통 정책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품목 정책에 소비자 정책, 이런 형태로 계속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어떤 국민 전체의 식생활과 관련된 하나의 정책으로 이게 독립해서 자리를 잡을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거의 농식품부에는 어떤 정책이 있어 왔느냐, 식생활과 관련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 도시 지역 인구 비율입니다. 60년대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도시 인구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90% 이상의 인구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50년대, 80년대는 잘 아시겠지만은 아껴 먹었어야 됐고, 어떻게 하면은 골고루 잘 먹어서 배를 골지 않게 하느냐, 그런 데 많은 정책적인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분식 장려 운동도 했고, 아마 기억에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 개선 운동,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식생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시골 인구가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오면서 균형식, 그리고 생산이 과다하게 늘어났던 쌀 소비 확대, 이런 측면에서 식생활이라는 정책이 많이 변해갔습니다. 농촌 지역 대상으로 어떤 지도 사업이 있고요. 그 주로 좀 농촌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여전히 영양, 식품 생산, 식품 조리, 가공, 저장, 방법 개선, 이런 부분들을 시골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는 역할을 농진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쌀이나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신토부리가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이 외쳐졌습니다. 그리고 전통 식문화를 발굴하고 연구하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90년대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와서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이런 말씀을, 식과 농이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까이 계셨습니다. 내가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농업의 현장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생경한 용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되면서 점점 더 식하고 농이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생산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비와 관련된 법들이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직거래법,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법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국가 인증제도가 많이 도입됐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친환경, 지리적 표시, GAP, 이런 다양한 인증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농업 전통 체험 교육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점점 도시화되고 생활이 패턴이 바꿔지면서 이제 먹거리에 대한 것, 식생활 습관을 바꿔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체험을 해보는 것, 그리고 현장에 그걸 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 좋은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그 주장에서 농업이나 전통 체험 교육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식생활교육이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영양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의 어떤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서도 그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식생활 정책이라는 부분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이
현황과 앞으로 정책 여건이 지금 어떤가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은 1번 보시면은 농업, 농촌 및 전통 식문화가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궈 먹기가 쉽지 않은 삶의 패턴을 살고 있고요.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외부 음식에 의존하게 되고 그 외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어떤 전통 식문화를 익혀가는 기회가 적고요. 그 다음에 농업, 농촌과 상당히 점점 더 멀어지면서 그런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더 저 같은 사람의 삶의 패턴이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로 인한 환경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요즘의 그런 한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먹방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영양 전문가분들은 그 먹방을 보면은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설탕을 막 덕지덕지 발라서 먹고 이러는 걸 보면은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는 그런 니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산 현장에서는 어떤 니즈가 있을까요? 지금 요즘에 생산하시는 분들은 나는 농사만 지으면 되니까 남들은 먹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안 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재배하는 배가 건강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어디에 좋은지 제발 이 정부 공무원들아 그거 좀 연구 좀 해봐 달라.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왜냐하면 점점 생산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기능성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게 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 달라. 이러면서 생산 현장에서는 점점 이게 높아지는 생산성 때문에 그 늘어나는 생산량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생산자분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와 생산을 어떻게 선순환 체계로 연계해 갈 것인가, 경제학적으로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뭐 보조금을 많이 줘서 생산이 늘어나고 하는 악순환 체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와 잘 연결해서 갈 수 있는가를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스테이너블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과 소비와 모두가 다 같이 존립하면서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그렇게 다 같이 존립할 수 있는 게 그 서스테이너블의 저희가 바라는 서스테이너블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점점 제가 모셨던 한 윗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고 과일을 좀 많이 먹여야 된다,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너들도 깝깝하다. 저희 농림부에는 축산국이 있습니다. 축산국 가면은 우유 많이 먹여야 된다, 고기 많이 먹여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식량국 가면은 밥 많이 먹여야 된다 그러고, 유통국 가면 과일 채소 많이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위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어디다 다 넣으라고 그렇게 맨날 많이 소비해야 된다, 많이 먹여야 된다 그러냐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겁니다. 곡물 먹는 양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한 공기 가득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많이 퍼주시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퍼주면은 애들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채소나 5대 채소가 연간 소비량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갑니다. 특히 또 과일도 국내 과일, 6대 과일이라면 사과, 배, 감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열대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 수입 과일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6대 과일, 우리 전통 과일에 대한 소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기반을 이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줄어드는 소비를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유익하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건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르게 하면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이 보시면 OECD 평균이 여기 100으로 보신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26.8%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 기반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생산 기반도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